자, 이제 계속해서 6번째 세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은 사회성 장애치료제 개발을 위한 뉴로벤티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뉴로벤티 신찬영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그 CNS 약물 개발에 관한 내용, 주로 이제 발달장애 치료제 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사회성 장애 치료제 개발을 위한 뉴로벤티의 혁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서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CNS 부분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 말씀을 퀴즈처럼 드리면 우리나라 신약 개발 관련해서 37개가 국내에서 국내 FDA 이제 한국 식약처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37개 중에서 하나도 성공 사례가 없는 질환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CNS입니다. 중추성 질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자폐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CNS 질환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 알고 계시죠?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조현병, 불안증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 없냐 하면 약이 있거든요. 알츠하이머 같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환도 사실은 12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먹을 약이 있습니다. 근데 자폐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중추성 질환에서 메이저 질환, 희귀질환 말고요. 메이저 질환 중에서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가 어디냐? 발달장애, 자폐증, 사회성 장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요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대통령하고 복지부 장관이 타이레놀을 먹어서 자폐증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항암제로 한 40년 이상 써오던 류코보린이라는 약을 도주를 낮춰서 쓰면 자폐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년간 25년간 막대한 이 돈을 세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텍스페이어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사회성 장애 치료제가 많이 필요하고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한글은 보셨고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Are we there yet? Not yet. But we are almost ther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뒷좌석에 차량에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얘기입니다. 10분, 20분을 못 참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우리 다 왔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Almost the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Almost there라는 거는 그냥 애를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5분만 더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다 포함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로벤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로벤티는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신찬영이고요. 저는 이제 학자입니다. 양리학자고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년째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폐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뉴로벤티를 설립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서동철 대표는 제약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대 나와서 7, 8년간 여러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해와서 BD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임상이라든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대표 체제로 의기투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벤티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 역시 자폐를 어떻게 연구할 거냐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선구적 ASD 동물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제가 기초연구로는 자폐를 연구한 1호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기초연구는 자폐에서는 없었고요. 제가 동물 모델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세계 1%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고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폐증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기전도 이제 저희가 좀 규명을 하게 돼서 복잡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흥분성 억제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구글에 Excitation Inhibition Imbalance라고 영어를 치시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두들겨 보시면요. 에어벌룬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고 가라앉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자폐를 치료할 수 있는 가설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데 긍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폐를 연구하려면 동물 모델에서 결국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효능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폐라고 그러면 대개는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질환이라고 대개 알고 계실 텐데요. 동물을 가지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는 거죠. 쥐는 어떻게 울죠? 대부분 찍찍거린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쥐가 어렸을 때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미쥐를 부를 때요. 초음파를 냅니다. 박쥐 같아요. 쥐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폐 관련한 모델을 만들어 내면 저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초음파를 디텍션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왜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강아지가 무슨 말 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 트랜슬레이터라는 앱들이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게 좀 있는데요. 이 지금 여기 파형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쥐도 여러 가지 파형을 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쥐의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물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뇌신경질환 뭐 모델이라고 그러면 뇌졸중 모델, 조현병, 우울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전증 뭐 굉장히 많을 텐데요. ADHD 자폐 포함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 이런 모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수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복수의 동물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델 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은 이제 중추성 질환은 행동의 변화니까요. 그거를 이제 CCD 카메라로 찍어서 3차원으로 찍거나 2차원으로 찍어서 분석을 합니다. 뭘 분석을 할 거냐? 뭐 똑똑한가 멍청한가 뭐 인지 기능은 어떤가 보고요. 우울한지 아닌지 보고요. 집중을 잘하는지 보고 저희 이제 자폐 같으면 사회성으로 다른 동물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린지 하는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처럼 뭐 움직이는 게 좀 이상이 있는지 뭐 물론 그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국내에서 이런 거를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요. 거기에 더불어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CNS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부작용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부작용 여러 개 있는데요. 먹였더니 잠을 못 자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뭐 경련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많죠. 저희 내부에서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하고요. 특히 CNS 디소더에 쓰는 약들은 이 의존성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상 3상 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mandatory requirement.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랩은 한국에선 정말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것까지 다 셋업을 해놔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인비보에서 기전 규명하는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습니다. 뭐 합성도 해야 되고 ADME, PK도 봐야 되고요. 뭐 타겟 분석하는 것들 뭐 거의 저희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거나 컬래버레이터들이랑 같이 하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후보 물질은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여기 이제 왼쪽에 써놨는데요. 저희가 한 7, 8년 전부터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분석하는 일들을 내부에서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컬래버레이터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타겟 프로딕션 하는 시스템,
뭐 그다음에 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모델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바뀌고 그거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타겟 후보나 아니면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들이랑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방법론이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 대조군이죠. 와일드 타입 애니멀들 혹은 시험군 혹은 이제 뮤탄트죠. 낙아웃 애니멀들 이런 것들을 시험 분석을 해가지고 얼만큼 평균치가 차이가 나는지 그 평균치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팩터들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데이터를요 개인 동물, 개별 동물 사람 개인을 비교를 해보면요 겹칩니다. 이렇게 겹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일렬로 늘여나 보면요 낙아웃 애니멀인데 정상 애니멀보다 뭐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동물들도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100년 넘는 우리 바이올로지의 연구 역사에 이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잘 안 했어요. 그냥 평균치만 비교를 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좀 거부하는 타입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무조건 증상의 크기와 개인의 증상의 크기입니다. 개별 동물 혹은 사람의 증상의 크기와 어떤 그 결정인자가 직선적으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놈이 진짜 중요한 인자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를 돌려서 이 각각의 이제 후보 유전자들을 찾은 건데요. 증상의 크기와 비교해서 이게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양의 상관관계. 증상이 심할수록 DNA의 발현이 증가하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증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현이 줄어드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양과 음의 이런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후보 인자들을 뽑아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뭐 한 20점 정도 되는 논문에 저희가 퍼블리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방법론입니다. 모든 것에 다 알 수 있어요. 사회성의 크기, 인지능의 크기, 운동력의 크기, 우울증의 크기, 불안함의 크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증상의 크기와 결정인자의 크기를 상관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후보인자를 발굴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타겟 질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자폐증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회성 장애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정말 크죠. 그래서 이게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이 저널, 이 과학 잡지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아 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이런 잡지들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규정짓는 거냐? 사람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다름이 무엇에 있느냐? 이런 특집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 차이가 거의 뭐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 0.3% 갖고 침팬지와 사람이 다르느냐? 4일 전인가요? 5일 전인가 이 침팬지 연구하시는 제인 구달 박사님 드디어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91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요. 뭐 연구를 많이 하셨죠. 뭐가 다르냐? 유네스코에서 낸 포스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각각의 민족과 나라에서 자기들만이 쓰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언어와 소통이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규정을 합니다.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 뭐 인지학자 이런 분인데요. 인간의 다른 점은 인텔리전스다.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그럼 뭐가 있냐? 8개의 인텔리전스를 얘기했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자연계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숲속에서 잘 어울려서 살거나 이런 게 인텔리전스다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3개가 뭐냐면 verbal, linguistic, 말 잘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는 거.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는 거. 사회소통입니다. 8개 중에 3개가 사회적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요새는 이제 디지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AI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AI를 만약에 잘 못 쓰면 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직장 갖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회적 소통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NIH에서 옛날처럼 일 안 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는 질환을 가지고 우리가 CNS의 기능을 얘기했죠.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조현병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해라. 커그니션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면 우울한 기분인 거, 집중을 못하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그죠? 그다음에 어떤 지각력이 떨어지는 거, 감각이 떨어지는 거,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통증이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6대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인지기능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밸런스,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 디프레션이고요. 집중 못하는 건 ADHD 치료제지 않습니까? 5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다 치료제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치료제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운데 써놨는데 이 소셜 프로세싱, 멀티디멘셔널 소셜 프로세싱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폐치료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폐치료제 1호 치료제가 만약에 나오면 자폐증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쓰이고요, 알츠하이머에 쓰이고요, 파킨슨에 쓰이고요, 불안증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5알에서 6알 처방을 한꺼번에 받아서 많이 먹잖아요. 여러 가지 약이 섞여 있거든요. 아마 자폐증의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은요, 소셜 프로세싱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중추 질환에서 사회성을 개선시키는 용으로 병용 처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폐증의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우울증에 대해서 혹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제2, 제3, 제4의 임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우리가 10조 시장을 보고 약을 개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40조, 50조 이상 가는 큰 시장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말씀 안 드려도 사회적인 소통이 이상이 있는 질환이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한 가지 더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상동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그 2가지 도메인이 자폐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요. 이 중요한 게 유병률이 높습니다. 유병률이 미국에서, 이게 CDC 자료입니다, 3.5%거든요. 그럼 태어나는 아이들 30명 중에 1명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많죠. ADHD가 4%에서 8% 정도 보거든요. 그만큼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중요한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라는 건데요. 뭐 한 20년 동안 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장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성 호르몬을 주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아주 스몰 펩타이드입니다. 12개 정도 아미노애시드로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인데요. 이 펩타이드들이 이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동물 실험이나 사람 연구에서 좀 알려져 있었어요. 옥시토신은 엄마와 자식, 그다음에 바소프레신은 암컷과 수컷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잘못되면요,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안 물리고요, 그다음에 수컷이 암컷을 봐도 대면대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걸 많이 줘보자는 노력을 했겠죠. 여태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뭐 아까 뭐 부강약품 한미에서 배 상무님 말씀 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쪽의 딜리버리 이런 플랫폼 같은 거, 이 D&D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딜리버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이게 이제 잃어버린 기회지만 좋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제 단일 신경 물질을 많이
이 변동을 시켜줘 봤어요. 우리 우울증 치료제는 세로토닌 올리는 약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세로토닌 올려봤는데 별무신통입니다. 도파민을 억제하거나 올리는 약 써봤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해가지고 세포 안 죽이는 약,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이죠. 써봤습니다. 다 안 되고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이 자폐증은 이 다른 신경질환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구나. 그냥 신경전달 물질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보다도 정교한 어프로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 우리가 소득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쓰이던 조현병 치료제, 도파민 차단제, 세로토닌 차단제입니다. 그걸 줬더니 상동 행동은 없어져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FDA에 허가받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성 치료제는 없는 거죠. 그 외에 하도 답답하니까 마약을 써보려고 합니다. 대마를 써보거나 환각제를 써보려고 하는데 효과 있어요. 효과 있는데 마약을 가지고 뭐 약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뭐 큰 위험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약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힌트는 많이 얻었죠. 마약이 효과는 있거든요. 우리 왜 클럽에 가서 클럽 약물이라고 하는 마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클럽 약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클럽에 가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쉽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어서 마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전은 있습니다.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기전은 마약 연구를 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많은 다른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이거는 좋은 어프로치죠. 희귀 유전 질환이 있으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유전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유전자 치료로 ASO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비옴을 쓴다거나 뭐 전자약을 쓴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이 자폐 환자를 치료할 가능성은 뭐 세게 말씀드리면 거의 희박합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저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먹는 의약품 정도의 효과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 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어프로치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그 펩타이드 가지고도 말씀 주셨었는데 펩타이드가 다중 타겟 잡기가 어렵다고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스몰 모레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어려운 일을 저희가 시도를 합니다. 스몰 모레큘이거든요. 스몰 모레큘이 타겟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는 모레큘을 만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ADHD 치료제 후보 물질도 저렇게 하고 자폐증 치료제 후보 물질도 저렇게 합니다. 타겟이 여러 개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4개의 타겟이 있는데 하나만 잡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25%의 치료 효과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작용을 안 할 테니까요. 그럼 임상 들어가면 100% 실패입니다. 플라시보의 효과가 25에서 30%거든요.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개를 동시에 잡는 타겟을 이제 후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해가지고 찾아내고요. 가끔 좋은 후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 후보들이 대표적인 후보 물질이 사이키델릭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약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약과 유사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아니에요. 마약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약은 못 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이키델릭 이 의약품의 물질에 양리작용은 가지고 있으면서 마약성은 없는 것들. 요새 이 CNS 분야에서 아주 핫합니다. 이 사이키델릭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호 제약회사, 전 세계에서 1호 제약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프라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 이 AI 돌려가지고요. 휴먼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물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후보 물질을 추려서 한 100개 나왔습니다. 뭐 AI 신약 개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프레딕션은 많이 해줘요. 근데 100개 중에서 쓸만한 놈은 하나 아니면 2개, 하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확인 작업이 더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 확인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모델 확인 방법 이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그 100개 중에 하나 추렸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 추렸고 기전이 좋다는 거는 뭐 네이처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잘 많이 나와 있고요. 그 5개의 수용체인데 타겟인데 그 5개의 타겟을 아주 강력한 어피니티로 잡는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다중 타겟을 하면 하나는 세게 잡는데 나머지는 약하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거는 5개를 다 강력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멀티타겟 캔디데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마약 데이터인데요. 환각제가 예전에 60년대 초반, 61년, 60년 요럴 때 그때 막 써봤으니까 사람한테 써봤어요. 사회성을 증진시키느냐? 증진시킨다.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NS 약물이 임상 데이터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전은 임상 증거가 있는 약을 가지고 후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밑인데요. 그런 뭐 기전적인 연구들 다 했다는 거고요. 마약은 이렇게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의존성, 환각성을 보는 연구 방법인데 마약은 환각성 있죠? 저희 거는 저희가 임상에서 쓰는 양의 140배를 줘도 환각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후보 물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상동행동 조현병 치료제가 그거를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질과 정확하게 똑같은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작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이제 동물 실험 데이터인데요. 이건 뭐 다 넘어가고요. 한국 FDA 저 식약처와 미국 FDA에 다 제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8개 임상기관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5명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아마 올 연말에 다 끝날 것 같고요. 내년 3월쯤이면 탑라인 리포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좀 응원을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잘 나오면 비단 뭐 뉴로벤티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 부모들,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도요. 뭐 저희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전을 최초로 제시하는 거고 이 약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 약을 만든 거니까 이게 약되면 노벨상 받으러 우리 20명 가거든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벨상 받을 때는 수상자가 20명을 초대해서 같이 비행기표하고 숙박비 대줍니다. 같이 가거든요. 스웨덴 왕립 그 과학원에 가서 한번 받을 수 있는 일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반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6년쯤 되면 이제 결과 내년 봄에 나오니까 그 후에 되면 뭐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우위나 특장점은 지금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임상 이상하고 있고 사이키델릭 인스파이어드 드럭 캔디데이트고 기전이 너무 팬시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용량이 원래 굉장히 적은 용량을 쓰기 때문에요. 세이프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디스커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그 밖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그 여러 가지 멀티타겟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는 뭐 소통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저희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CNS 관련돼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질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질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CNS는 질병은 아니죠. 이게 뭐 컨테이저스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병으로 병리 과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발달 장애나 정신 질환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환으로는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폐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질환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장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disability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애로 불러버리면 좋은 의미긴 합니다. 좋은 의미긴 합니다만 연구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디스오더거든요. 디스오더를 disability라고 해서 장애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이 바이오 연구가 좀 지장을 받는 일들이 있어서 이 장애는 장애지만 그 의미를 좀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자폐증을 구분하는 그런 질병 코드가 되겠고요. 저희 뭐 열심히 일해서 사회의 브릿지가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회사가 되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그것이 뉴로벤티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로벤티 신찬영 대표님께서 또 정말 다양한 뉴로벤티의 혁신적인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